TVN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4시에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열세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또 한 번의 도하의 기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는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구속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를 꺾어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조합원들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민생을 강조한 100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 상황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난 100일 동안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민생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제기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최측근 구속 등으로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엔 최대한 말을 아껴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지상 실장님 구속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오늘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나 SNS 게시글을 통해 민생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 수사 상황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다시 찾기 어려운 자산을 꺾어내려 너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한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안보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말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연이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두고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친문계 핵심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은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고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여당은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이 도둑이 제발저리듯 자불안석인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유가족들도 전직 대통령의 말이라고 볼 수 없는 나쁜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럽혀진 역사에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좀 나쁜 발언인 거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지 않고.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고 한 데 이어서 검찰의 서해 피살 수사에 대해 또다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형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문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데, 북한 전문가인데 꺾여버렸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죠. 예. 서훈 전 실장이 이 북한 문제에 오래 종사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안보 관련 이슈에서 이렇게 정보를 삭제하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최고의 전문가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관련해서 정보 삭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남북관계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반응이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검찰조차도 이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훈 실장까지만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발표를 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피하려고 했으면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피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도를 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보를 가지고 이걸 정쟁화시키는 정치보복소 수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 어떤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가 지나치다라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무슨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안보를 가지고요, 이 국내 정치나 정쟁 이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발언과 여당의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말아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 간 것 전부 다 정치 보복이에요. 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자꾸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만 하면 검찰 수사만 가지고 자꾸 그 민주당에서는 본인을 향한 창에 대해서는 자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자,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됐고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정부는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수사,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주장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뭐가 됩니까? 법원도
엄밀한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똑같은 사건에 이름만 가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에서 똑같이 이거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한 말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하태경 의원이 그냥 막 던져요.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흔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이거 전혀 이 논리가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들이 그 증거인멸 부분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지금 현재 수사에 대해서 서훈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준한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중해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이에요. 어떤 뭐 이 정책 결정을 통해서 뭐 어떤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처의 의견과 그다음에 SI 정부라는 그거를 들여다보고 이 안보 라인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시키고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향한다. 이게 과연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실과 윤석열 정부 때의 사실은 이 내용이나 증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각만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안보 라인의 그 좋은 자산들을 구속시킵니다. 설령 이게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재판에 가서 이거는 다퉈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검찰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쪽에 문재인 지난 정부에 뭔가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오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보복성 수사가 좀 다분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짧게만 덧붙이면요. 이 사건이 가진 정보는 똑같은데 판단을 지금 다르게 한다. 여야가 바뀌어서 하시는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 증거인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서훈 전 실장이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가 있고 그 삭제한 정보가 없어진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 서해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였다. 이 얘기는 정보 바뀐 다음에 공개된 얘기란 말이죠. 그런 건 왜 숨겼느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덧붙여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삭제했다는 혐의 자체가 그 삭제가 원본이냐 아니 사본이냐 이런 부분도 다투는 여지가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실족의 무게를 둡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을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퉈야 될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판에 가서 뭔가 이걸 유무를 다퉈야죠.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정보를 가지고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봤어요. 비공개 회의 때. 그러면 그때 인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건해야 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로 공개하니까 왜 안 해요? 그다음에 SI 첩보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북한과 이쪽 미국 정보와 우리 한국 정보 사이의 오간 부분들. 대통령께서 SI 첩보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분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지난 정부에 이 사람들을 면책을 하고 구속을 하고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능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에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러 가지 의아점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내면서 본인이 이제 모든 보고를 듣고 판단을 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서훈 전 실장까지 이제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 최종 승인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본인이 최종 승인을 했다. 그렇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서해 공무원이 지금 표류 중이라는 그 정보를 들은 이후로 실제로 피살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의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자, 오늘 기자 간담회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일각에서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할까봐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강해졌다, 세졌다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피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뭐 어떤 성과를 알리기 위한 어떤 기자회견의 성격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굳이 열지 말고 약식으로 해서 뭐 이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라는 게 그 배경이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굉장히 험난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현 정부가 본인과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진,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 수사 속에서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들어와서 이 국정농단과 민생 참사 속에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100일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의 100일의 평가와 함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구호를 걸고 당선이 됐는데 지난 100일 동안에 뭐 민생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되는 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당선 전부터 예견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얘기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이번 기자회견 때도 기대를 했는데 안 하는 걸로 됐으니까 뭐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강경하게 계속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나온다고 할 때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사과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가 뭐 정치 보복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은 아마도 본인에게 직접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그 시점, 예를 들어 소환 통보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나 아마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방금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뭐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유감 표명은 좀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유감 표명 정도도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정치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 시 변호사나 뭐 유동규의 진술이나 김만배의 진술들을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 너무나 소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엊그제도 보면 남욱 변호사 자체가 뭐 이재명 전 시장은 모르는 걸로 해달라는 유동규의 진술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막 오락가락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그 앞뒤 안 맞는 맥락 없는 어떤 소설 같은 시나리오에 유감 표명을 한다? 그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소환 뭐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소환을 하겠죠. 소환할 때쯤은 어떤 입장 표명은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는 억울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작된 수사고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에 유감 표명을 지금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걸 당내에서도 그걸 요청하는 자체도 지금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법 운영,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보면 사법 운영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 자체를 아예 묵살해버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들은 죄를 지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국정 운영 자체가요. 독재라고 표현할 만큼
야당과 협치가 없으면 독재예요. 이런 거 독재가 별게 아닙니다. 예전에 몽둥이 들고 총칼 들고 막 억압하는 게 독재가 아니라 여야가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여당과 이 정부 자체가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게 독재적인 어떤 국가 운영이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어떤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유감 표명을 하면서 뭔가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어권을 없게 한다. 방어권 확보를 안 해준다는 말씀인데 방어권이라는 게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사 사법 체계에 맞춘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 방어권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독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면 독재가 되는 게 맞는데요. 국회 상황 보십시오.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를 독재한다는 건지 그 대상을 좀 짚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독재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보면은 지금 야당이 들어서자마자 대화합시다라고 했을 때 다 거부하고 최근에 만찬도 보세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약속 안 지키잖아요. 여당 지도부 구성되면 야당 불러서 이야기하겠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현 정부가 뭐만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수십 건의 압수수색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서 대화하자면 한 번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인석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먼저 해야 됩니까? 여당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야 경색이지 독재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2+2 협의체를 가동해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이 겹쳐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 사실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예산 문제다. 이 두 가지가 함축돼서 그때 사실 극적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또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아마 여기는 이제 흑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자, 이 예산안 처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정말 이상민 장관 때문인가요? 명확하게 현상으로 나타난 건 이상민 장관 때문입니다. 한간에서는 한동훈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실세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그만둬도 그만둬야 될 분이 지금 버티고 저렇게 있는 것들이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당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임 건의안을 왜 굳이 국정조사와 예산을 앞두고 했을까? 차라리 더 일찍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그게 늦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도 그게 국정에 대한 큰 내년 예산을 하는 예산과 해임 건의안을 둘이 올라가는 걸 거부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내면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158명의 무고한 이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를 앞에 두고 설령 본인이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여야의 국정 혼란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판단해야죠. 근데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속내일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우아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잖아요. 결국 정기국회 안에는 뭐 예산안 처리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도 뭐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9일까지인데 지금 민주당이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안 되면 뭐 탄핵 소추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추안까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참 어둡게 전망을 하고요. 민주당의 그 정무 기능이 대단히 흐트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 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식상하다 느끼실 것이고 본질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일을 자꾸 이렇게 중간에 해임 건의안 등등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이 해임에 대한 파면 요구들이 유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툭툭 쳐가면서 힘을 주는 것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 더 탐사라는 모 매체가 그렇게 했을 때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끝까지 본때를 보여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들은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주호영 의원도 그랬죠. 탄핵 소추안까지 가면 예산할 수 없다, 협조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해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책임진다고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를 한다면 해임 건의안 그냥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임 건의안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은 못 받겠다. 탄핵 소추안이 조건이었어요. 해임 건의 안 받으면 탄핵 소추 가겠다니까 해임 건의안 해서 깔끔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유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심을 털어놓으셔야죠. 이상민 장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 말씀하시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유가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런 말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번 주 중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은 이르면 9일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소환 초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진술들이 왜 객관적으로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하지만 구속적 부심 기각으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후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이 기소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또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이 대표가 알거나 관여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도 정 실장과 이 대표를 향한 법정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검찰도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찰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행 중인 비조합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조합원 1명이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비조합원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가 부산 신항의 한 도로를 달립니다. 건너편에서 상향등을 켠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면서 화물차 앞유리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승합차를 타고 가며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전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발사 연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피의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편 화물차를 향해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또 비조합원 트레일러에 라이터와 마이크를 던지고 경찰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비조합원들의 화물 운송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 교통사이카를 투입해 비조합원 화물차에 대한 보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비조합원이나 운송 복귀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보복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 실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구속 기간이 이제 11일 정도까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내로 어떻습니까? 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구속 기간이 끝나면은 만약 기소를 안 할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는 검찰이 거의 뭐 100% 구속 기소한다는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언론에 전해지는 바로는 정 실장이 그 수사를 받는 동안 부인하는 걸 넘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다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다른 그 객관적 물증은 없이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만으로 본인들에게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물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얘기는 검찰의 각종 그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어떤 그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됐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 검찰과 그 정진상 실장을 비롯한 그 관련자들의 법원에서의 어떤 한판 승부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그 수사가 벌어지기 이전에 결국 그 대장동 이전에 했던 위례 사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내용 증명 보내는 내용에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한 수십억을 돈을 줬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안 되냐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수사가 있기 훨씬 전부터 결국 이재명 그 성남 그 시장의 선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로비 자금으로 어떤 돈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객관적 물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진상 실장이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검찰이 이제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난 후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들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론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런 증언들 때문에라도 아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사실상 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언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물증이 좀 없다는 점에서 뭐 기소뿐만이 아니라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공범으로 좀 표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지만 전 시장 당시에 검찰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제 배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배임이면 상당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소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구속됐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최종 도장을 찍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이유가 현실로 없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12월 11일 날 전후로 해서 기소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특히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기본 수사는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그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거의 네. 지금 남겨진 수순이고 과연 단순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것이냐 오히려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금 정치자금법도 굉장히 크고 그 외에 이제 뇌물죄도 크고 또 큰 한덩이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사업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한 6천억이 넘는 예. 돈을 민간에게 이렇게 해서 돈을 줬느냐 이것이 이 수사의 몸통이고 그것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인데 그 배임 혐의에서의 어떤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위한 검찰의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이번엔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대장동 일당에게 대가성 돈을 받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챙긴 돈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했다는 것 자체는 현재 경제적 상태가 안 좋다 아마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전처와 이혼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현재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분명히 사용되는 돈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추측을 하는 것은 약간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 측이 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이제 증인 신문을 했었잖아요. 자, 거기서 김 씨 측이 이제 남녀선화의 진술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른바 서판교 터널 네. 기반 시설 하는데 그 한 900억이나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그 성남시가 하지 않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관련되는 개발 회사한테 계획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줄였는데 결국 4살 뜯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줬는데 그게 무슨 이게 내 것이냐 만약에 본인 지분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논리가 김만배 씨가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논리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에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판을 키워서 더 크게 먹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남의 그 서판교 터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212억 이상의 이익을 또다시 그 대장동 이익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추가적으로 이익 보도록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오히려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의 배임죄로 추가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원래 그 부분을 없었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이 사업 시행 계획을 할 때 사업 계획에서 떨어졌던 메리츠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서판교 터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기반 시설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안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떨어지고 처음에는 그 서판교 터널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없었다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결국 그 서판교와 대장동 사이를 뚫는 터널인데 그것이 없는 사이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는 거하고 터널이 생긴 이후에 분양했는 거하고 어떤 게 가격이 높겠습니까? 결국 수용할 때는 터널이 없는 상태에서 낮게 수용한 다음에 계획을 2016년에 변경을 해서 터널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기반시설이 좋아져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확 높여가지고 결국 아파트 수익의 수천억의 분양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초의 계획은 싹 뺐다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기반시설을 좋게 한 다음에 분양가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적인 돈을 몰아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한지 여부에 대해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김만배로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본인이 내가 내 돈 뜯어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이익을 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무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만배 씨 측 오늘 재판에서도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화동인 1호의 주인을 두고서는 계속해서 진실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핵심은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 씨랑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예. 재판부에서 볼 때 이제 일반적으로 금품 수수권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때 합리적 의심이 없는 그런 신빙성 있는 진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장 내고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부의 결과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핵심 증인의 증언이 엇갈릴 경우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그럼 제3의 증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남욱의 그 진술 내지 남욱과 유동규의 증언과 진술 그리고 또 김만배의 증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3의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녹음되었던 내용의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은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지분 전부가 김만배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천화동인 2호부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분의 내용이 없고 대신에 그 지분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만배가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했다가 점점 그 부분을 줄여가면서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죠? 결국 그와 같은 것처럼 아까 그 남욱 변호사가 그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들었다고 하는 상황을 어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있습니다만, 지금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자백을 할 경우 본인의 모든 재산이 추징 보전돼서 날아갈 김만배의 증언보다는 오히려 나는 자백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재판을 처벌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나 남욱의 그 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위독설이 돌기도 했었죠. 펠레는 현재 투병 중인데 그의 쾌유를 응원하기 위한 축구 팬들이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 일요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 앞입니다. 펠레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팬들이 펠레를 기리는 깃발 앞에 모였습니다. Então, hoje a torcida Jovem do Santos, representada por todos vocês, nós temos orgulho de dizer, nós tivemos o Rei Pelé e temos o Rei Pelé. Vida longa ao Rei. 축구 팬들은 염원을 담아 촛불을 켜고 오래 사세요 축구 황제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펠레를 응원하며 브라질 팀의 승리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카타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Please get better. We need you. You have to see Brazil be champion this World Cup. 16강의 상대 대한민국전을 앞두고 브라질 팀의 필승을 바라는 건데요. 입원 중인 펠레도 브라질 대표팀을 지켜봐달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Unbelievable. 늦은 시간까지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16강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까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자.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도하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포르투갈전과 8강 길목에서 만난 브라질과의 경기 전망, 스포츠부 문화스포츠부 문승진 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상대로 이제 이겼던 기억이 이제 있던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또 다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김영건 작사, 황희찬 작곡, 도하의 기적. 진짜 저희가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때 우루과이가 이겨야 그나마 우리가 조금 유리하다. 왜냐하면 다득점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우루과이도 승리를 거둬서 1승 1무 1패로 승리는 똑같았지만 골 득실까지 똑같았어요. 예. 근데 결국엔 다득점에서 우리가 앞서면서 극적으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로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 그리고 또 이제 2002년 이후 이제 8강까지 노려보고 있는데 사실 이 도하는 스포츠 쪽에서 보면은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참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93년도 그 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일본, 사우디 이 세 나라가 우리가 3위였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일본이 무조건 지거나 비겨야 되는데 사우디는 이란을 상대로 4대 3으로 이겼어요. 또 일본도 이라크를 상대로 2대 1로 이기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북한을 3대 0으로 이겨서 탈락이다. 그런데 막판에 이라크가 극적으로 동점골이 나오면서 일본이랑 우리랑 골 득실 차로 우리가 미국 월드컵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93년도에 이제 도하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도하의 기적을 재현을 했습니다. 네, 그날 경기 보시면서 그 새벽에 정말 감격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영건 선수,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전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영건 선수는 원래 그 골 넣는 수비수로 유명합니다. A매치 99경기에 나와서 7골을 넣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카잔의 기억을 그때 만들었을 때도 그때 출발점이 김영건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의 득점,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그 질풍 같은 그 드리블과 한 번의 그 역습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 0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포르투갈전에 어떻게 보면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이 김영건 선수의 발끝에서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는 사실은 올 시즌 소속팀에서는 성적은 안 좋았어요. 올버햄튼에서 1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는데 또 이 선수가 희한하게 국가대표 그 경기에 오면 또 이 골 감각이 살아났는데 6월 칠레전에서도 골을 넣었었죠. 또 그 코스타리카전에서도 골을 넣고 또 이번에도 가나와 우루과이전에서는 못 나왔지만 결국에는 벤투 감독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포르투갈전에서 올인을 할 때 황희찬의 한 방을 기대했었는데 여지없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그걸 이뤄내면서 결국에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자, 그 손흥민 선수 이제 대단한데 영국 BBC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이제 선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트맨 복장을 입고 그 배트맨 그 히어로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뭐 영국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16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투혼 또 주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 어떤 마지막에 그 70m를 단독 드리블해서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그 감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나왔다. 그래서 최고 평점 9.15점을 받았는데요. BBC가 평가한 그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9.15점을 받았고 또 FIFA가 선정하는 그 맨 오브 매치 그러니까 그 경기의 최고 선수 여기엔 또 황희찬 선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결승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맨 오브 매치는 황희찬 하지만 BBC가 선정한 이 경기의 최우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표팀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브라질 팀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선수 어떨까요? 11명의 선수가 모든 포지션에서 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에요. 심지어는 브라질은 팀을 2개, 국가대표를 2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선수들이 아주 자원이 풍부하고 뭐 일단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네이마르 선수하고 또 히샬리송 이 선수를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히샬리송이 그 세르비아전에서 2골 넣었는데 지금까지 이번 월드컵 최고의 골이 바로 이 히샬리송 선수의 그 시저스킥으로 넣은 두 번째 골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득점 감각이 좋고 저는 사실은 이 하피냐라는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브라우스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로 오른쪽에서 측면 돌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오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왼쪽 풀백수 김진수 선수가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김진수 선수가 외국 언론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지금 측면 그 수비수로 뽑는 이유가
크로스를 제일 많이 올렸어요. 우루과이전, 포르투갈전 때 3번씩 올렸죠. 또 가나전에서는 무려 8번의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가 공격 가담이 좋다는 건데 그만큼 또 이 하피냐 선수의 또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준수 선수가 얼마만큼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느냐. 또 시샬리송, 네이마르. 또 이 네이마르 선수는 사실은 뭐 발목 부상으로 2경기를 못 나왔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을 했고 또 슈팅 훈련을 소화하는 걸 봤을 때는 16강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르투갈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예. 달라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약간 호날두를 몰아주는 어떤 수비하기엔 좀 편했지만 이 브라질 선수들은 누구를 맡아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개인 방어보다는 수비수들 간의 협력 수비로 백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막아야지 1대1 막아서는 사실은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해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브라질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부상자가 많아요. 네. 중앙 수비수 텔리스 선수도 부상이죠. 또 제주스 선수도 약간 무릎이 안 좋죠. 여기에도 수비수 다닐로, 산드루 이런 선수들도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뭐 브라질 뭐 선수층이 두텁지만 최상의 전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만큼 우리도 침착하게 우리만의 축구를 좀 구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과 우리 대표팀과 이제 친선 경기에서 5대1로 졌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랑은 또 지금 팀 사정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때 뛰었던 선수, 그때 이 양쪽 수비수가 다 뭐 이용, 홍철 선수였는데 지금 이제 김지수, 김문환 선수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그때는 또 우리 괴물 수비수. 홍곡의 벽이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가 없었어요. 김영호 선수 있었고 또 권경원 선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수비가 달라졌고 브라질 치치 감독도 우리가 그때 6월달에 봤던 지금 한국 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벤투 감독도 이게 뭐랄까요? 큰 그림을 일찌감치 그린 게 왜 우리 1차전 우루과이전 때 그 코치들을 2명을 갖다가 그 브라질 세르비아전을 보러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선수들도 한번 5대1이라는 대패를 맞아봤기 때문에 센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이제 생길 수 있을 거고 왜냐면 그때만큼 우리가 안 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는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자신감이라는 날개까지 달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주의할 거는 초반에 아마 브라질이 굉장히 거칠면서 압박으로 나올 거예요. 요 한 10분을 잘 버티면 브라질도 결국에는 마냥 그렇게 90분을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초반에 지난번처럼 강하게 압박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의 빌드업 축구를 침착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들이 창의적인 플레이와 또 이 개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주심이 이제 티루팽이라는 주심, 우루과이전 때 맞았던 주심. 이 주심이 웬만한 몸싸움은 또 이렇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중원에서 볼을 뺏겼을 때 몸싸움 뺏겼을 때 심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협력 수비를 하면서 뭐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브라질 선수보다 한 발짝 더 뛰고 더 많이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강의 기적을 써낸 우리 태극전사들 브라질을 넘어 다시 새로운 기적을 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의 스메르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고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켰는데요. 이번 스메르 화산의 분화는 50명이 사망했던 지난해 12월 폭발 이후 1년 만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입을 가린 시민들이 화산재로 뒤덮인 거리를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시야가 흐려진 거리 속 당황한 주민들은 오토바이에 가족들을 싣고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주민들의 옷과 얼굴은 화산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Nggak tahu mas, pokoknya lari dari kampung. 어제 오전 2시 46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의 스메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산 정상에서 1.5km 높이까지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까지 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고 인근 6개 마을 주민 2천여 명의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당초 반경 5km까지 위험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화산 분화가 계속되면서 위험 지역 반경을 13km로 늘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인도네시아 화산 분화가 시작된 뒤 오키나와 남부 미야코 섬과 야에야마 섬에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스메르 화산은 지난해 12월에도 분화해
주민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우아한 겨울 철새죠. 낙동강으로 날아온 백조가 날개짓을 하는 장면입니다. 백조는 순 우리말로 고니인데요. 겨울 철새 고니를 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낙동강으로 날아온 고니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찾아온 고니들이 한데 모여 먹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백조라고 알려진 고니는 겨울이면 추위를 피해 몽골 등지에서 날아와서 다음해 2월까지 겨울을 보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낙동강으로 날아오는 고니류는 큰 고니, 고니, 혹고니 세 가지 종인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귀한 겨울 철새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는 해마다 3천여 마리의 고니가 찾아와서 1966년부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우아한 모습이 찰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보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찾아오는 고니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몸집이 큰 고니들에게는 넓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데요.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낙동강으로 날아오는 고니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현재 을숙도 개발과 함께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겨울 철새 조사 등이 미흡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에 건설하려던 엄궁대교는 최근 겨울 철새 문제를 고려해서 지하터널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12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든든한 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서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북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